아, 테슬라도 바닥은 찍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네이버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는 엔비디아는 약간 거품 영역이 들어갔어요. 삼성은 이제 옆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있는데 엔비디아의 HBM 공급하는 SK 하이닉스랑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의 TC본도 공급한 한미 반도체 주가 상승도 엄청났죠. 야, 엄청났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지금 1165달러. 그러니까요.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이 이번에 오른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보면 4년 전에는 지금과 같이 엔비디아에 열광했던 게 뭔가 보면 테슬라였어요. 테슬라. 그죠? 테슬라가 올라갈 때 테슬라 밸류 체인 딱 LG화학, SDI, 그 밑에 에코프로 쭉 LNF 쭉 밑에 저 밑에 대주전자까지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장주가 거품으로 들어갈 때부터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왜 거품이 됐겠어요?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스마트 마니만 주식을 들고 있으면 거품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중들이 많이 이렇게 쏠렸을 때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테슬라가 21년도에 20년도에도 테슬라도 액면 분할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때도 액면 분할이고 액면 분할 2번 합니다. 22년 떨어지는 와중에도 또 한 번 하는데 자, 액면 분할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때 테슬라를 보면서 우리가 엔비디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21년도 뭐 그때도 저희는 테슬라 이제 3분의 1 팝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 여기서는 사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때 테슬라를 좀 뒤늦게 사신 분들이 이제 박전무 이렇게 장기 성장주를 당신은 왜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래? 세계는 2차 전지로 가는데 이제 고작 점유율 몇 프로 됐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전기차 이제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럼 그냥 10년 들고 있으면 애플처럼 되는데 왜 트레이딩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기업도 찰리 먼거가 그랬어요. 위대한 기업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투자가 형편없어진다는 거죠. 내 계좌가 형편없어져요. 아무리 위대한 기업도. 자, 그러면 그때 21년도에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열광하는 분들의 얘기는 아니 2030년 되면 여러 정부, 유럽의 정책, 미국의 정책, 중국의 정책 다 해서 내연기관차 이제 다 없어지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2030년 되면 테슬라가 2천만 대를 판다. 거기서 저는 지금 1년에 8천만 대 팔리는데 도요타가 1등인데 1100만 대? 그 폭스바겐 그룹이 940만 대? 아니, 그런데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가 2천만 대? 그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거품인지. 바이러스가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거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 근데, 거품 영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confidence,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게 케인즈가 했던 얘기예요. 케인즈가 1937년에 썼던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과장된 스토리에 지나친 확신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엔비디아 뭐 반도체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맨날 나올 때마다 반도체 사라는 얘기. 1월 달에 뭐 설 전에 조정을 주면 그때 반도체를 사시고 뭐 이런 얘기를 늘 했던 사람인데 자, 이제는 엔비디아는 약간 거품 영역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1150불이면 우리가 거품인지 아닌지는 시가총액을 보면 되거든요.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그때 한창 거품일 때는 2천조. 네, 2천조? 아니, 도요타가 그때는 250조였어요. 도요타 250조에 현대, 기아. 완성차 합체 몇 개 합쳐도 그죠? 6개였나? 네. 다 합쳐도 2배 이상. 그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데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열광을 했냐면 재작년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16.8%가 나왔거든요. 그게 도요타 정도, BMW 정도가 10에서 11% 나오거든요. 현대기아차 그때 5% 나왔었으니까 와, 3,600조, 4,000조 되는 자동차 시장에 영업이익률을 16%나 내니까 훨씬 더 많은 시총을 받아도 돼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경쟁이 심화되니까. 네, 그런 것처럼 자, 엔비디아 지금 거의 4,000조 됐어요. 3,850조. 자, 3,900조인데 작년에 44조 벌었거든요. 작년에. 재작년에 삼성전자가 51조 벌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450조.
그죠?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거의 4천조. 그러면 엔비디아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인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 영역에 있는 회사예요. AI 가속기라는 게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는 약간 이 AI 시대의 4차 산업혁명에 분명히 대단한 기업은 맞는데, 약간 시클리컬한 그런 산업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이번에 그 지금 하이닉스가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 하이닉스의 류병훈 미래전략 담당 부사장님이 인터뷰를 그저께 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무슨 말 하셨나요? 자, HBM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지만 신중하게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HBM 시장의 성장이 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근데 전방 산업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야, 저는 기가 막힌 인터뷰를 그나마 제가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는 이 AI 4차 산업혁명이 챗GPT에 의해서 이제 시작했고, 뭐 엄청난 돈을 때려 부으면서 지금 하고 있다 하잖아요. 샘 알트만은 또 뭐 9천조에 대한 자금을 붓겠다, 막 이런 얘기에 지금 계속 주가가 올랐는데, 정작 이 AI 모멘텀에서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하이닉스의 이 부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성장하는 게 확실하지만 여기서 전방 산업이 자리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작년에 엔비디아의 GPU를 제일 많이 산 곳이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맞아요. 그죠? 올해도 그만큼 또 더 살 거다라고 하고 테슬라도 한다 그러고 막 하는데, 자, 그렇게 AI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투자를 하는데 그 밑에 다른 기업들마저 다 쫓아와야 되잖아요. 쫓아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지금 2차 전지 전기차가 겪고 있는 캐즘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 이 돈이 많은 기업들이 막 때려졌는데 여기에다가 투자를 못하는 다른 기업들, 밑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 저렇게 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저만큼 투자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ROI죠. 저만큼 AI에 때려부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기업들이 전방 산업이 확실하게 또 열리기 전에 너무 많이 때려지면 반도체 사이클은 하이닉스가 지금은 SK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였죠? SK 그룹 아니었어요. 네. 현대전자하고 LG 반도체 합친 거예요. 왜 합쳤겠어요? 반도체가 망해서. 왜 하이닉스에 넘어갔겠어요? 반도체 사이클에 삼성전자의 그 치킨캡에 그러면서 2011년도에 SK텔레콤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런 과정을 알기 때문에 지금 좋다고 해서 막 때려졌다가 2018년도에는 데이터 센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슈퍼 사이클이 왔구나. 슈퍼 사이클이 왔으니까 그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2018년, 2019년, 20년까지 계속 매출 증가, 이익 증가였는데 그때 하이닉스가 2018년도에 영업이익률 50% 나왔어요. 40조 매출에 20조 벌었어요. 그런 영업이익이 지속될 거다. 지금 엔비디아 떼돈 벌고 있잖아요. 뭐 80몇 프로 이런 식으로 GP 마진 막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반도체 얘기를 벌써 한 1년 반 내내 반도체를 외쳤던 사람인데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기서 이제 아직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할 건데 이제부터는 저는 어깨를 넘어섰다. 네, 어깨를 넘어섰고 아직 머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주식은 헤드 앤 숄더로 머리가 나오고 이제 떨어질 때부터 이제 조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올해도 지금 돈을 못 벌고 계시는 주식 투자자분들은 한번 나의 매매에 대한 복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김 작가 TV랑 많은 경제 유튜브를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금융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네. 우리 투자자들이 정말 이런 금융에 있어서 주식에 있어서 네, 고수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매매를 다 잘못하신 것 같아요. 매매를 어떤 종목이 유망하고 이런 거는 다 방송에서는 다 나와요. 그런데 올라갈 때 500만 원으로 올라갈 때 조금 먹고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 때문에 떨어질 때 1000만 원 사면서
올라갈 때 500으로 내가 80% 벌었어요. 400만 원 벌었는데 떨어질 때 5천만 원 가지고 40% 터지면서 2천만 원. 그런 매매가 삼성전자에 있었고 2차전지에 있었고 계속 그렇다면 이번에 반도체도 저도 걱정인 거예요. 엔비디아의 이런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나중에 이번에 올라갈 때 못 먹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빠지면 사면 먹는구나를 한 6개월 교육시킨 이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빠질 건데 그럴 때는 떨어질 때 사는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엔비디아 10대 액면 분할이 이제 곧 시작되잖아요. 네.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총액 자체는 똑같지만 이제 매수세를 유입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아까 전에 테슬라와도 또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열광이 네. 테슬라 때랑 좀 비슷하다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엔비디아의 상승 룸이라든지 한 6개월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정말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 정말 많고 지금은 비싸다라고 이 저녁이나 먹으면서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네,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얘기해 주면 저는 안 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확신. 테슬라. 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이 CEO에 대한 우리가 스토리도 모르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CEO가 환상. 젠스당이지만 젠스당이 뭐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고 하는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우리가 이 스토리 되게 약하다고 대표님이 얼마 전에 추천사 책을 내신 불변의 법칙 그 책에서도 사람들 스토리에 너무나도 약하다 이런 코멘트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여성 투자자분들이 바로 지금 요 사무실 근처에 계신 저희 고객분 중에 병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원장님이 저희가 그 테슬라를 분할 매도하는데 아니 테슬라 주식 왜 파냐고 네, 그러면서 돈을 빼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좀 확신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주변에 제가 보면 주변에 엔비디아 막 아직은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더라고요. 예. 안 가진 분도 많아요. 안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품 영역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4천조? 좀 있으면 애플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시가총액 뭐 2등, 1등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어쨌든 2026년에는 다시 600불까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단지 이제 이번에 액면 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액면 분할의 그전 사례를 보면요. 테슬라도 있었고 엔비디아도 예전에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 모멘텀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실적 발표의 다음 분기 보셨어요? 다음 분기 가이드라인이 안 좋아요. 예,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웬만한 기업은 델 컴퓨터 박살나잖아요. 웬만한 다른 반도체는 다 박살났어요. 가이드라인이 안 좋네. 다음 분기.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도 안 좋았는데 젠슨왕이 저분 대단하구나. 액면 분할을 딱 끄집어내면서 못 팔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지금 1100불이 넘었는데 요 액면 분할이 6월 17일 날짜로 해서 다음 6월 10일부터 거래가 되면 일단은 그 효과는 있어요. 있겠죠. 10분의 1이니까 1100불에서는 못 샀는데 뭐야 110불이네. 사고 싶었던 분들 이제 사겠죠. 네, 110불이네 라고 사는데 우리가 가격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을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을 보면 이 주식이 애플하고 엔비디아 항상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당신한테 마이크로소프트를 물려줄까? 애플을 물려줄까? 엔비디아를 물려줄까? 뭘 물려줄까? 라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GPU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물려주면 10년 동안은 제가 잘 몰라도 굴러갈 것 같아. 굴러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는 거는 분명히 거품이다. 그래서 이 닷컴 뽑을 때 시스코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시스코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뚫으면서 2000년 초에, 2000년 1, 2, 3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뚫으면서 시스코가 시가총액 1등이 되거든요. 근데 좀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닷컴 시대에 통신 장비나 뭐 이런 걸 한데도 장비 회사가 시총이 1등 되는 게 맞는가? 그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 시스코 주가가 2000년 초 가격을 아직도 회복 못했어요.
근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30불이었는데 지금은 13배, 15배 올랐죠.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항상 우리가 거품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고 이번 액면 분할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AI나 반도체 이런 주식, 빅테크 주식들을 엔비디아 이런 거는 이제 좀 이제 많이 올랐지만 다른 주식들은 사도 괜찮은 게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빅테크는 전반적으로 아니다라는 입장인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반도체 사이클은 내년 7월까지는 저는 더 간다고 하셨죠? 계속 갑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엔비디아는 비싸다고 하고. 근데 엔비디아는 비싸도 뭐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에 지금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CPU, 인텔, AMD가 만드는 CPU 있고 여기 GPU가 있는 거고, 그죠? 거기에 같이 묶어서 이번에 했던 HBM이라는 게 있고, D램이 있고, 그 다음에 낸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서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런 회사가 주가가 꽉 올랐잖아요. 그러면 AI하고 조금만 엮여도 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AI 모멘텀인데 뭐죠?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가속기였잖아요. GPU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데이터를 뭔가 빨리 처리를 하도록 도와준다는 건데 그러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는데? 그 데이터 어디다 저장할 건데? 그래서 AI 서버 만들어주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델 컴퓨터, HP도 혹시나 하나 이러는데 실제로 그 AI의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어디 저장할 건데? 그래서 지금 저장을 어디다 하죠?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하는데 옛날에 보면 CD판처럼 하드디스크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쓰고는 있어요. 서버에는. 근데 지금 웬만한 PC 보면 다 SSD 낸드가 들어가죠. 낸드가 이제 저장하잖아요. 근데 낸드는 중국도 만들어요. 중국도 일부 하고 있고,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그 인텔은 낸드 사업부를 하이닉스한테 또 저번에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낸드가 지금 약간 쇼티지가 올 하반기에서 내년에 낸드가 또 쇼티지 나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AI 서버뿐만 아니라 2017년, 18년도에 그렇게 많은 D램 투자를 야기시켰던 데이터 센터들. 잘 생각해 보시면 17년, 18년도에 DDR4로 했는데 요즘 전력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데이터 센터 우리 주에는 오지 마. 전력을 여기서 다 빨아가니까 버지니주에서 얼마 전에 하지 마세요.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전력 손실이 적은 그런 차세대 DDR5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17년, 18년에서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원래 그 데이터 센터의 서버의 그 수명은 3, 4년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3, 4년인데 아마존이 우리 1년 더 쓸 거예요. 1년 더 쓸 거예요 하면서 2022년이면 교체 안 했는데 교체 안 하고 23년, 24년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2016, 17년에 했으면 18, 19, 20, 21, 22, 23, 24 지금 7년째예요. 7년째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AI 서버 말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서버가 교체 주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HBM이 쇼티지니까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낸드를 지으려고 했던 국내 공장을 HBM으로 바꾼다 이러면서 작년부터 감산이 들어갔는데 이 캐파 증설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이 범용 반도체가 쪽에서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동안에 범용 반도체의 그 밸류 체인에 있었던 기업들이 그동안에 못 올랐어요. 반도체라고 해서 샀더니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HBM 관련된 것만 올라갔었으니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얘는 범용 반도체에서 있는 밸류 체인의 주가가 다 올라가고 나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 자산 포트폴리오,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코인 등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늘려가야 될까요? 내가 잘 모르는 거는 하지 마라.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즘에 다시 9,800까지 왔더라고요. 9,800 왔어요. 8,000까지 떨어졌다가 1억 500만 원에서 그죠? 8,000 한 20% 빠졌다가 지금 다시 거의 1억까지 왔는데, 맞습니다. 그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쭉 어떻게 가격이 되는지, 그거는 워낙 이제 그 가상화폐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김 작가님하고 친한
우리 강 작가. 강원국 작가님. 네. 그 뭐 저보다는 훨씬 많이 하니까 그 강 작가가 얘기한 그 스토리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 약간 투자의 원칙에서 저는 하려면 그냥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제가 코어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핵심 우량 자산, 아무리 위기가 와도 일단 핵심 우량 자산 명품 주식을 사세요라고 하면서 가상화폐는 그 코어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 자꾸만 알트코인으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한 번씩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쪽은 잘 모르지만 일단 그쪽 코어 쪽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좀 정리하는 질문으로 지금 현금 1억 정도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실제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거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주식은 괜찮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1년 이상 가져갔을 때 절대 터지지 않는 주식. 네, 그런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게 이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하면 현금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아예 욕들을 먹을 만한 아예 얘기 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IRP 계좌라든지 ISA라든지 그런 소중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서 뭐 터지지 않을 그런 섹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의 회사들이 여전히 괜찮은데 주가가 이제 싸졌잖아요. 고점 대비 저는 글로벌하게 탑티어에 올라선 그런 기업인데 50% 빠졌다? 네, 그러면 사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사서 내년 6월 정도로 보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ETF 그리고 화장품은 이번에 8, 9, 10월 이제 조정 날 때마다 밑에서 사서 모으는 전략 네, 그 정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소부장 하면 과거 10년 사이클 보시면 돼요. 10년 사이클 보면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런 반도체 소부장 같은 기업은 이번에 많이 빠져있는 구간에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삼성전기 같은 거 전기도 과거 스토리 보면 전장이 되면 MLCC 전장용이 부가가치가 좀 높아요. 근데 지금은 이 반도체에 국한된 그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기 이게 과연 올라가나 뭐 이런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약간 1.5 티어거든요.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일본 회사들, 그 다음에 대만 회사들하고 이래 좀 경쟁하고 플레이어가 많다라는 게 약간 반도체보다는 조금 그 경쟁자가 많다는 게 약점이긴 한데 내년도에 그런 회복 사이클로 보면 그런 주식들도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표님 자산운용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요즘에 뭐 워낙 사실 대표님 같은 좋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하니까 이제 지식이 많이 쌓이면 굳이 자산운용사를 이제 덜 찾아가도 될 텐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뭐가 있겠죠? 그게 찾아오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된 느낌이에요. 정형외과. 우리 정형외과 왜 가죠? 축구하다가 어디 부러지잖아요. 축구하다가 어디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야 되죠. 이렇게 보면 계좌가 부러져 있어요. 계좌가 부러져 있는 걸 보면서 그나마 마이너스 20% 전후 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복구가 가능하죠. 치료가 가능해.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면 전치 6개월 해서 1년. 기부스 좀 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0, 30% 괜찮습니다. 뭐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 나름대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UFC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식 한번 보세요. 주식 시장에 들어가 보면 그 미국의 거대한 헤지펀드들 다 있죠 뭐. 다 있어요. 그리고 홍콩의 헤지펀드들 롱숏하고 뭐 매수 매도 다 하는 그런 수많은 그리고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몇 조씩 운영하는 매니저들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한번 해보신 거거든요. 이게 UFC 얘기해 주셔서 우리 격투기도 체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네. 헤비급, 라이트급. 왜냐? 라이트급은 웬만한 그 이상한 예외 빼고는 절대 헤비급 이길 수 없거든. 벤턴급, 헤비급 못 이깁니다. 절대 안 되거든. 체격과 이 힘이. 얼마 전에 그 한라장사랑 그 다음에 천하장사 하셨던 분, 이만기 씨랑 이제 한라장사 했는데 은퇴하셨잖아요. 이만기. 은퇴한 지 오래됐죠. 벌써, 나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옛날에 천하장사라도 안 되죠.
예, 그 우리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고 나이 많으시고 이제 조직적인 이런 시너지가 없으면 나가서 혼자 잘 못합니다. 혼자서 잘 안 돼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가분들이 UFC 같은 주식시장 들어와서 나름대로 해보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뭐 삼성전자든 그런 핵심 우량 기업 사신 분들한테는 제가 괜찮습니다. 예, 현대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네이버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아, 많이 빠져있죠. 네. 계속 빠졌죠.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다 이제 구출됐으니까 올해는 제가 이제는 네이버 네이버인데 저희 조카 보고도 작년에 2차전지 뭐 2,300% 벌었다길래 팔아서 네이버 사라 했는데 그때 삼성전자나 사라 할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20%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런 네이버 같은 기업에도 최근에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사서 물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우리 아이가 네이버를 취직한다면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네이버를 취직하면 안 돼,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무 잘했다 하겠죠. 네, 잘했다고 할 거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강한 시장 경쟁력을 가진 핵심 우량 기업은 뭔지는 알거든요. 근데 주가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왜 빠져 있나? 금리 때문에요. 네, 그래서 네이버 얘기가 갑자기 네이버가 나왔는데 2019년도에 보면 반도체가 꾸역꾸역 올라가요. 실적이 폭망했는데도 반도체가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그때도 네이버가 못 올라가거든요. 2020년도에 네이버 카카오 얼마나 날라갔어요. 근데 네이버가 2019년 언제부터 날라갔냐면 2019년 7월 29일 날 페드가 금리 인하를 시작해요.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페드의 QT도 종료를 해요. 요 얘기를 안 했었네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번 FMC 회의에서 5월 초에 있었던 FMC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동안 650억 불어치의 국채를 계속 팔아왔는데 QT를 6월부터 줄이겠다 했어요. 250억 불로. 굉장히 많은 양의 자금을 흡수하다가 그걸 줄이겠다 하겠고, QT 축소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네이버 같은 기업도 네이버가 실적이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실적 계속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어요. 5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에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건데 그런 기업은 우리가 하다 보면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는 강력한 시장 경쟁력을 가진 대체 불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해서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네이버 웹툰 상장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 테슬라도 저번 140불 딱 찍고 올라갈 때 이 회사는 이제 바닥은 찍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네이버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네이버 웹툰 상장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보시면, 자, 지금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가? 40억 불? 5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잖아요. 미국은 어떤 기업을 좋아하는가 보면 플랫폼 기업 좋아해요. 네. 그리고 1등을 좋아해요. 웹툰의 1등이잖아요. 이런 플랫폼 기업인데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적자라도 아마 걔네들은 막 살 건데, 왜냐면 쿠팡 100조에 샀었잖아요. 맞아. 쿠팡 그렇게 7천억 적자 날 때 쿠팡 100조에 샀던 그 멀티플을 되게 후하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생각보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은 가치를 반영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뭐 1년 전에 현대차, 삼성전자 얘기하듯이 네이버도 한 1년 기다려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아마 이제 다음번에 또 3분기나 12월쯤에 뵐 수 있으니까요. 올해 상반기에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셨는데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라서 어떤 분은 수익이 나고 어떤 분들은 또 손실이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미국의 오른 주식만 생각하면서 미국 갔었으면 다 벌었을 건데 그게 다 내가 비교를 하면서 내 스스로 자꾸만 불행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른 종목 이러면 비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냉정하게 내가 그동안에 손실이 났으면 왜 손실이 났는가 라는 부분을 되새겨 보면서 분명히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장입니다.
예, 그런 긍정적인 시각 하에서 실적이 내는 주식들은 어떤 주식인지를 잘 파악해서 투자를 하시면 내년 1년 동안까지 얼마든지 손실을 다 복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6월에 뵀으니까요. 9월에 또 3개월 뒤에 한번 좋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손님 박세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